이번엔 퍼플 카우랩입니다. 코어 RPG 오메가3 루테인입니다. 나이가 들면 거의 필수적으로 먹어줘야 하는 영양제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오메가3와 루테인, 비타민 등인데 운동 부족 및 기름진 음식으로 혈행 건강이 걱정될 때는 오메가3, 장시간 스마트폰, 눈의 노화로 눈 건강이 걱정일 때는 루테인.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네, 저도요. 새벽 2시, 3시에 일어나가지고 스마트폰 켜는 분들. 깜깜한 방에서 환한 빛의 스마트폰 보면은 눈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싫어하죠. 네, 싫어합니다. 매우 싫어합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굉장히 비일비재해요. 자, 이럴 때는 루테인이 필요합니다. 뼈 건강 및 항산화 작용을 챙기기 위해서는 비타민 D와 비타민 E를 챙겨줘야 합니다. 보통은 오메가3와 루테인, 비타민을 따로 먹었었는데 이제 코어 RPG 오메가3 루테인을 만나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름이 좀 길긴 한데 많은 영양이 하나에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름이 깁니다. 그냥 영양제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그 기능성을 인정받은 건강기능식품입니다. 가격이 비쌀까? 그렇지 않습니다. 혈행 건강, 눈 건강, 뼈 건강까지 한 번에 챙길 수 있는 코어 RPG 오메가3 루테인 1개월 30캡슐 단돈 2만 원이 되겠습니다. 2만 원이라고?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사실 김용민닷컴에서 2개월치를 3만 9천 원에 구매하시면은 1개월치를 추가로 드리는 2+1 행사를 경험하실 수가 이거란 있습니다. 얘기다. 이거. 그러니까 6만 원짜리를 3만 9천 원에. 한 박스에 13,000원 정도. 그렇죠. 네. 게다가 배송비는 무료. 어디서나 만날 수 없는 압도적인 혜택입니다. 준비되는 수량이 소진되면은 판매가 중단될 수 있으니까요. 미리미리 몸 건강 챙기시기 바라겠습니다. 혈행 건강 중요합니다. 요즘에 혈액이 잘 흐르지를 않아가지고 이 혈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방해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러면은 그냥 일찍 갑니다. 그러니까 혈행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 코어 RPG 오메가3 루테인을 반드시 경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잠시 후 안양스마트 오픈 기념 특별 세일을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자, 그래요. 이번엔 또 누가 해보실까? 제가 짧으니까 제가 할까요? 네. 저는 이번 대선에서 지금 언론 지형을 두고 지금 여기서 저기서 다 자기들 반대편으로 기울어진 운동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 저쪽도 그런 얘기 합니까? 국민의힘도 그런 얘기 합니다. 아, 그래요? 네. 어디 봐서? 글쎄요. 저는 잘 모르겠는데 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이번 대선이 진짜 누구에게 기울어진 운동장인가 이 관련해서 이제 알 수 있는 지표가 하나 나와서 네네. 이거로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라고 이제 시민단체에서 같이 이제 대선 보도를 감시하는 기구인데 여기서 이제 양적 비교 분석을 했습니다. 네. 2월 3일부터 2월 9일까지 그러니까 2월 첫째 주죠. 네, 이 첫째 주에 지상파 3사 그리고 종합편성 채널 4사의 저녁 종합뉴스에서 나온 선거 보도를 추렸어요. 이 보도의 양 자체를 추려보니까요. 이 지상파 3사 그리고 종편 4사의 저녁 종합뉴스에서 선거 보도가 일주일 동안 총 308건 308건이 나왔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단신 보도는 이제 0.5로 치부를 해서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308건이죠. 그런데 이 308건 중에 이 지상파 3사의 선거 보도가 90건, 종편 4사의 선거 보도가 218건 나왔습니다. 이게 종편이 압도적으로 많은 거죠. 네. 거의 뭐 3분의 2가 이제 종편이고, 네. 3분의 1이 이제 지상파였는데, 물론 이제 종편이 한 개사가 더 많습니다만, 이제 그거를 또 감안해도 굉장히 좀 이렇게 보도량 자체만으로는 좀 차이가 있는 상황이에요.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 KBS에서 일주일 동안 36.5건, MBC가 27건, SBS가 26.5건이었고요. JTBC는 46건, TV조선이 60건, 그리고 채널A가 61건, MBN이 51건. 네,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 보도들을 분석을 해본 결과 이 주제가 한 326건의 좀 다양한 주제가 등장을 했는데 그 중에서 두 후보자, 그러니까 거대 양당 두 후보자의 가족 논란 보도가 92건, 네, 한 30% 정도로 가장 많았고요.
그리고 이 후보자 행보와 이슈를 다룬 기사, 그러니까 마크맨들 기사죠. 이게 이제 한 88건, 27% 정도고, 이 토론회 관련 보도가 36건, 여론조사가 27건, 대장동 관련된 게 18건, 단일화 관련된 게 16건, 그리고 정책이 9건, 그리고 인터뷰가 3건. 네, 이렇게 썼습니다. 이 기간 동안의 인터뷰는 채널A에서 윤석열 후보를 인터뷰했었고, JTBC에서 이준석 대표, 그리고 안철수 후보, 네, 이렇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가족 논란이 이제 가장 많은 보도 비중을 차지했는데, 네. 이 가족 논란이라고 해도 그 비중이 어땠느냐라고 보면, KBS가 가족 논란에 대해서 6건을 다뤘고요. MBC가 3건, SBS가 6건인데, 이 JTBC가 17건, TV조선이 20건, 채널A가 25건, MBN이 16건으로 크게는 한 8배 정도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JTBC와 채널A 같은 경우에는 그 후보자 가족 논란 보도가 이제 굉장히 비중이 높아서 한 36% 나왔고요. 그리고 이 가족 논란 보도는 대체로 이재명 후보의 김혜경 씨 관련 과잉 의전,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 네, 요 보도였어요. 물론 이제 김건희 씨 논란이 거셌던 지난 12월에 보면은 김건희 씨의 보도량이 압도적으로 많긴 했습니다만, 그런데 이제 2월 9일부터 2월 15일까지 종편 4사의 이제 시사 대담 프로그램에서 나온 내용을 좀 추려보면 김혜경 씨 의혹을 다룬 시간이 172분, 그리고 김건희 씨 의혹을 다룬 시간이 17분. 네, 그러니까 야, 이 종편에서는 한 요 정도 사이즈로 네, 그 양측의 정확하게 10배네. 네, 다뤘다라는 거죠. 아니, 근데 김건희 의혹은 아직도 현재 진행형입니다. 오늘도 특별히 오마이뉴스나 뉴스타파에서는 주가 조작 범죄에 가담한 명징한 근거를 찾아냈습니다. 검찰에 지금 나오라고 했는데 안 나오고 있어요, 김건희가. 아마 3월 9일까지 계기겠지. 그냥, 야, 당선이 있다고 야, 시민 뭐 불러봐라. 내가 나가나 봐라. 이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대체 뭐가 문제예요? 실상을 다 알고 보니까 별 문제도 아니야. 소고기 먹은 바 없습니다. 집에 가져온 것도 아니고 공관에다 갖다 놓은 거야.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소고기 문제가 그렇고. 그리고 뭐가 또 있어요. 뭐 하나 뭐 해명이 안 되는 게 없더만 보니까. 지난주에 저기 TBS의 허리케인 라디오 최일구 형이 하는 방송에 대선까지 토론자로 이제 나가고 있는데 최진봉 형하고 나하고 저쪽 편은 와 정말 보수 평론계의 독극물들. 이봉규 그리고 저 변호사 있잖아. 누구지? 최진봉 교수님하고 같이 했던 그 나이도 같아 보니까 네. 그 사람이 하여튼 있어. 하여튼 이름이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또 독극물. 시사평론계, 보수평론계 독극물들이야. 아, 누군지 알 것 같은데 지금 저도 성함이 그 생각 안 변호사. 나네요. 아니 이 변호사 있는데 둘이 나왔는데 야 진짜 이 사람들은 아니 의혹이란 말도 안 해. 그냥 뭐 있는 그대로 팩트인 양, 지식인 양 그렇게 떠들어대더라고. 그래서 하나하나 다 팩트 체크를 해주는데 그러다가 진이 다 빠지더라고. 다 뻥을 치는데 그걸 다 일일이 해명하다 보니까 근데 진이 다 빠져요. 이것도 진짜 극한 직업이더만 보니까. 그렇죠. 뭐 어쨌든 이제 김영 씨 관련 논란에 뭐 굳이 이제 공무원한테 뭐 그런 걸 시켜냈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근데 뭐 그거를 좀 떠나서 어쨌든 서정욱. 맞아, 서정욱 변호사. 서정욱. 어쨌든 이 172분과 17분이 차이가 나도록 김건희 씨 관련 의혹이 그렇게 없었는가라고 보면은 사실 그건 그렇진 않거든요. 네. 아유, 널렸죠. 네. 네. 어쨌든 이제 뭐 김혜경 씨 관련 의혹도 누군가 이제 증언에서 비롯된 거고 관련해서 보도가 나왔는데 이 김건희 씨 관련 의혹도 계속해서 증언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죠. 나오고 또 분석하는 전문가들의 발언도 꽤나 많이 나오고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굉장히 이제 종편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좀 기울어지게 다루고 있다라는 점은 좀 분명해 보이고 실제로 이 종편의 시사대담 프로그램을 보신 분들이라면 이제 종편에서 좀 이 이슈들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는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런 종편이 지금 이제 지상파 보도량에 비해서 지금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다. 대선 보도 자체가 여기에 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상파는 물론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뭐 대선 뭐 정치 관련 뉴스뿐만 아니라 뭐 이것저것 좀 종합적으로 좀 다루는 좀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종편이 많을 수밖에 없겠지만, 근데 과거에 비해서 좀 달라진 환경은 이 종편이 지상파 시청률을 거의 뭐 비슷하거나 육박을 하고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이 대선 후보에 대한 검증을 대체로 이제 종편 기사로 많이 소비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고, 이 얘기는 2011년에 그 이명박 전 대통령이 만들어준 종편 4사가
지금 운동장을 더 기울게 하고 있는 결국은 그런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것이 사실로 확인이 되어가고 있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관련돼서 지금 뭐 이제 대선 미디어 감시연대가 이런 정량 조사를 했는데 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질적인 조사도 하고 있거든요. 질적인 조사를 보면은 굉장히 좀 많이 이 보도가 좀 편향이 돼 있고 좀 한쪽으로 쏠려 있는 것들이 좀 여러 이제 분석 결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문제를 뭐라고 할까요? 문재인 정부에서 한번 좀 해결할 수가 있지 않았었나라는 생각이 또 아쉬움이 또 들기도 하고. 여러 번 해결할 수 있었죠. 네. 아, 이게 좀 너무하지 않습니까? 아니 의혹일 뿐인데 그걸 갖고 172건 보도를 하고 지금 명백한 주가 조작 그리고 또 지금 아직 규명된 것도 없어요. 허위 경력 그리고 저기 논문 문제도 그렇고요. 그리고 무속 관련한 이야기들. 아니 이거는 손에 잡히는 의혹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액수도 적을 뿐더러 그리고 다 설명이 되는 그 추가적인 뭐 반박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일방의 주장만 있는 이걸 갖고 하나는 10배로 부풀리고 하나는 그냥 그보다 10분의 1 정도로 다루고 이게 언론이 편향됐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그 아까 주제를 또 분석해 주셨잖아요. 그 비중에 대해서. 네. 근데 주제 같은 경우에도 정책이 뭐 9건 그러니까 정책이 실종된 보도이잖아요. 가족 논란이나 이런 그 논란에만 좀 치중돼 있고 그러니까 기존 언론이 못하는 역할을 요즘 유튜브가 하고 있고 그래서 3프로 TV에도 엄청 많은 관심을 보였던 거고 그렇죠. 언론이 지금 정책 선거를 안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 비판하는 기사를 많이 쓰고 있는데, 근데 정작 언론은 정책이 별로 관심이 없는. 사실 그 굉장히 오래전부터 선거 때마다 불거졌던 얘기였고, 그런데 이제 언론에서도 이제 보통 해결이 안 되는 또 그런 문제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제 네. 결국 언론들이 편향적으로 이 사안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 이런 식으로 해서 노골적이진 않지만 굉장히 은근히 근데 여러 매체들이 이렇게 은근히 공격을 하다 보면은 이게 선거운동이 되는 거예요. 언론에 의한 노골적입니다. 선거운동. 응? 노골적이에요, 제가. 노골적입니까? 아, 은근한 게 아니에요? 은근한 게 아니고, 이거. 보질 않아가지고 제가 모릅니다. 이 정도 되면 노골적이고, 심지어 이제 종편, 저는 이제 그 집중해서 보진 않지만, 낮에 이렇게 돌리다가, 저녁에 방송 준비하고 이래야 되면 이제 돌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하루 종일 해요, 정말 하루 종일. 하루 종일 할 때도 있고, 가장 황당했던 거는 그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화 제안한 그 시점부터 지난 한 주 동안 거의 무슨 단일화 얘기에 그냥 올인하는. 그렇지. 그래 이러니까 그 바로 이 여론에 네. 영향을 미치는 거야 그게. 단일화 올인이에요. 그리고 단일화 안 하면 무슨 안철수 후보는 역적되는 것처럼 패널들이 나와서 막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 저 빤스 목사님 아시죠? 빤스 목사님. 목사요? 전광훈이라고. 네, 전광훈. 모르나? 왜? 네, 빤스 목사가 지난주에 안철수가 단일화하겠다라고 했을 때 막 만세를 부르면서 난리가 났었어요. 지난주 주일에, 일요일에. 그런데 이제 이준석이 거기에 이제 찬물을 끼얹으니까 이 개자식아 하면서 교회에서 교회에서 요즘 목사들이 말 굉장히 심하게 합니다. 엊그저께는 또 광주의 어떤 목사가 나한테 저기 김종주 목사라고 나한테 빨갱이 새끼라고 했어 나한테를. 김영민 선수한테? 네, 그래서 제가 바로 이제 광주경찰서에 모욕죄로 겁니다. 이런 거는 또 걸어줘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내가 무슨 뭐 그렇게 해서 그 양반을 형사적 처분을 받게 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경찰서 가서 한번 조사 받아야 두 번 다시 안 합니다. 제도 차원에서 목사님들에게 인실 교육을 위해서 바로 이제 모욕으로 겁니다. 잘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네. 맞습니다. 깔끔하게 떨어졌죠? 깔끔합니다. 네, 깔끔하게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관련해서 KBS 기자가 양심 고백한 게 있더라고요. 그래요? 내부 비판을 한 게 있는데 나시나 기자. 나신다 기자. 예. 네. 글을 쭉 올렸는데요. 좀 길어서 제가 이거 중간에 고참 기자세요. 네, 이 부분에 되게 공감이 갔는데 역대 이런 대선 보도는 없었다. 야당 후보의 위세가 무서운 게 아니라 쿠데타 행태를 보여온 검찰 출신 야당 후보의 기가 죽은 분위기다. 아무리 그래도 이건 너무 많이 비겁하다. 아니 이 여론은 척 보면 아시지. 예. 그 나시나 기자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는데 나시나 기자 같은 생각을 하는 KBS 기자가 만약에 KBS 기자가 한 500명 있다. 10명? 매우 적다. 그래요. 10명? 그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아유 참 훌륭한 기자예요. 나시나 기자. 이거 생각 밖으로 젊으시네. 젊고요. 도쿄 특파원도 했었고 예. 글쎄 말이에요. 굉장히 능력 있는 기자. 능력 있는 기자니까 이렇게 96년에 입사했다고. 예. 그리고 미디어 포커스도 했었고 네. 그래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도 오래 했었고 이 형님이 나이가 김구라 나이야. 어. 네, 김구라 나이. 그리고 엄정화보다도 한 살
어립니다. 네, 엄정화. 아니 왜 기준이 엄정화가 됩니까? 예? 엄정화? 네. 엄정화 씨보다도 젊으니까 많이 젊다. 개인적으로 엄정화 씨 좋아합니까? 매우 좋아하지. 엄정화 씨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까? 없죠. 네. 아무도 없어요. 저는 그냥 아무 느낌이 없는데. 근데 이 형님이 보니까 천공 스승보다는 6살 아래였어요. 갑자기 또 이것도 나름대로 이게 능력입니다. 깔끔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뭐냐면 깔끔하게 아니, 떨어지고 왜 이렇게 좋아해? 나이를 연예인 나이하고 이제 유력 인사들 나이를 같이 비교 대조하는 것도 네. 이런 멘트 한번 날려줘봐. 밖에서 PD가 야, 저 사람 대단하다. 혀를 내두르게 된다고. 저희도 마스크 안에서 다 혀를 내두르고 있었어요. 너무 깔끔합니다. 깔끔해요. 네. 저기 내가 한번 얘기해 볼까? 누구야? 박원순 시장님 있잖아. 네. 그리고 노회찬 의원. 네, 동갑이죠. 손석희 앵커. 대표. 네. 그 전우님도 같은 나이야. 이수경 DJ. 아, 네네. 네. 네. 그래요. 정말 이수경 DJ가 그 양반들하고 같은 나이일 거라는 생각은 안 들잖아요. 너무나 젊으신 분이니까. 그리고 또 61년생으로 최화정 씨가 있습니다. 네. 네네. 최화정 씨가 있어요. 그리고 소방차의 김태영. 네. 김태영 알아요? 알죠. 모르시지? 소방차라고. 알아요. 알아요? 어떻게 네. 아십니까? 알죠. 태어나시던 해에 그 막 아이돌이었어요. 연식이 너무 오래되셨는데 소방차를 할 정도. 소방차를 하시다. 아니 저기 아니, 근데 뭐 소방서에 있는 2000년대 소방차 말고. 알죠. 3인조. 3인조 그렇지. 네. 네, 그래요. 그 형이 62년생. 음. 근데 우리 그 이재명 후보는 64년생. 그렇죠. 61년생은 저분입니다. 윤석열. 60년생 아닌가요? 61년생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견미리 씨라고 하나 견미리 씨. 알죠, 알죠. 네. 네. 견미리 씨가 바로 우리 재명이 형 나이고 동갑입니다. 동갑이고. 네. 천공이 64년생. 한국은 왜 항상 많아요? 그보다 한 살 아래가 이제 이승환 형이야. 가수 네네. 이승환. 이승환. 그보다 또 한 살 아래가 표창원이고. 네, 그래요. 야, 방송이 딱 떨어지네요, 진짜. 네. 네. 68년생 대표적 두 사람. 김어준하고 이재용. 네. 69년생 엄정화. 70년생 김구라. 72년생 김건희 신정아. 그리고 고소영 장동건. 서태지. 74년생은 74년생 김용민 씨라고. 그리고 김재동도 그 나이고. 아, 네네. 그 자우림 김유나. 김윤아 씨. 우리 나이입니다. 예. 그래요. 이렇게 외워두면 좋습니다. 네. 방송이 딱 떨어져가지고 이거 방송이 끄까 모르겠네. 저기 대본 깔끔해서. 부세탕장한테 넘겨 빨리. 예? 이런 거 외우라고. 외워야 돼. 외우셔야 돼. 나이요? 나이 외워. 89년생 혹시 유명한 연예인 있습니까? 89년생이요? 예. 누가 태연이 있네, 태연. 소녀시대. 네, 그렇습니다. 네. 조건도 있고, 대상도 태연이 있고. 89년생이야? 뭐, 방송 나이일 수도 있겠지만은, 네. 실제 나이겠죠. 네. 요즘은 뭐 나이. 방송 나이 그런 거 없어요. 네. 조건도 있고. 아니, 근데 예전에 내가 아는 형은, 그 형이 내가 알고 있기로는 66년생인데, 95년에 25으로 이제 구라를 치고 여기 가수에 데뷔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니, 66년생인 형이 95년에 몇 살입니까? 66년생이 95년이면 32? 32? 응. 30? 32? 네. 30 정도는. 25은 너무했잖아. 너무했네. 이거는 사기지, 사기. 네. 일종의. 알겠습니다. 84년생 중에 또 누가 있습니까? 84년생이요? 예. 나는 이제 그 밑으로 내려가면은 나 하나도 몰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아, 네네. 85년생 이준석. 이렇게 외워줘야 됩니다. 이게 외워줘야 대한민국은 나이가 중요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나이도 중요하지만은 이게 빠른 땡땡년생이냐 3월 이후에 땡땡년생이냐 이것도 네, 중요하다. 그거를 근데 좀 정리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바꿔야지. 네. 이제 뭐 1월 1일자부터 12월 30일까지 한 나이로 쳐야 되는데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제. 요즘 그렇게 네. 되고 있습니까? 예전에 이제 누차 말씀을 드렸는데 1953년생인 문성근 형님이 같은 53년생인 문재인 대통령에게 저하고 나이가 같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저는 빠른 50입니다. 그 매우 중요합니다. 네, 중요해요. 중요하죠. 네, 매우 중요합니다. 자, 그래요. 무슨 얘기하다 여기까지 왔나? 또 저처럼 끝났습니다. 언론. 언론 얘기. 그리고 저는 이거 가족 논란에 대한 보도가 되게 많았다고 했는데 이런 의혹이 나올 때마다 이 의혹을 대하는 후보 대상에 대한 태도도 좀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데요. 김혜경 여사 같은 경우에도 사과를 했잖아요.
그리고 뭐 감사를 받겠다, 조사 결과가 나오면 책임을 지겠다 이렇게 했는데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 측은 일단 나 몰라라 하는 식이고 절대 사과를 아무것도 하고 안 해, 있지 안 해. 않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지적하고 근데 싶어요. 사과를 안 하는 것을 모렴치하다라고만 볼 수 없는 부분이 뭐냐면은 사과를 하면은 이게 의혹 중에 가짜도 있을 거 아닙니까? 뭐 과장도 있고 억측도 있을 거고. 근데 사과를 해버리면 구구절절히 막 이건 옳고 이건 틀리다 그렇게 사과는 못 하잖아요. 그 팩트 체크한 다음에 사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냥 통으로 사과하고 그냥 국면을 전환하려고 하는 거 아니야. 근데 걔네들은 그게 통해. 사과하면은 무엇을 두고 사과하는 건지 신경을 안 써. 그냥 사과하면 아이고 몸을 낮췄다. 그리고 넘어가는데 김혜경 여사가 사과한 것에 대해서는 그럼 그동안에 제기됐던 모든 의혹을 다 인정한 것이냐. 그리고 그게 말아서 이슈를 그렇게 아니, 좀 정리한단 말이에요. 상징적인 장면이 있잖아요. 김건희 씨가 흔히 말해서 기자회견 했을 때 네. 미리 기자들한테 질문 안 받는다. 오케이. 네. 그리고 하고 나서 그냥 나갈 때도 몰두. 거기서 끝난 거죠. 거기서. 그래서 저는 이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저 사과를 안 하는 거는 저놈들하고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고 사과는 해야지. 몸 낮추고 국민들한테. 뭐 그 대통령이 돼서도 영부인이 돼서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다만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 아주 치밀하게 깔끔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줘야 한다. 깔끔하게 정리가 됐죠. 네, 예. 깔끔합니다. 그리고 깔끔했어요. 하나만 더 예. 덧붙이자면 아까 정책에 대한 보도가 굉장히 없었다고 했는데 이제 우리나라 이런 정치나 선거 문화가 앞으로 나아가려면 언론이 나서서 후보들의 정책이 어떤지 평가하고 뭐 실현 가능성이 어떻게 되는지 먼저 나서서 검증을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이 안 되니까요. 그거보다도 클릭을 안 그렇지, 하니까. 클릭 안 하니까 뷰가 떨어져. 일단 정책이 제목으로 나가는 순간 안 보죠. 보지 마세요, 여러분. 뭐 이렇게 또 근데 이해가 우리나라 국민의 수준이 이제는 많이 올라가서 맞아요. 진짜 3프로 TV나 이런 거 보면 예. 진짜 언론이 좀 착각하는 게 정책 보도를 하면은 안 본다라고 생각하는데 정책 보도를 하는 언론의 방식이 재미가 없으니까 안 보는 그렇지. 거예요. 진짜 예. 더럽게 예. 재미없었어요. 그냥 그게 뭐 정책만 이렇게 쭈르륵 나열해놓고 보는데 어떻게 알아볼 것이면 그게 재미가 고민을 안 해, 고민을. 밤 12시까지 영업해도 3연해준다. 이것도 정책이야. 네. 그렇게 와닿는 제목, 나에게 관심이 되는 방향으로 제목을 달아준다면은 국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그 제목에 달린 그런 정책뿐만 아니라 그와 좀 유사한 내용들을 소상히 풀어준다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네.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선거운동 하루 전에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위기 극복 정치 교체 국민 통합 선언 기자회견이라는 제목으로 진행을 했는데 그 자리에서 명동에서 진행을 했고요. 그 그렇지, 자리에서 그렇지. 사회 보셨어 그때. 네. 예. 그 자리에서 이제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이야기하면서 필요하다면 본인의 임기 1년을 내려놓겠다라고 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거는 아주 혁신적인 정치 교체 선언인데 언론이라면 그걸 많이 받아 쓰고 많이 알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전혀 거기에 대해서는 보도가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 이제 뭐 사실 그런 면도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뭐 4년 중임제 개헌이라든지 뭐 이런저런 개헌 약속, 임기 단축 이번 약속이 처음은 아니고 사실 또 실행에 옮겨지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죠. 우리 그 3당 합당 때만 해도 내각제 개헌 약속했는데 아, 그랬었죠. 지켜지지 않았고 또 저 DJ DJ 개헌 때도 연합도. 그랬고 이번 정부 들어서도 사실 개헌 약속했는데 이게 이행이 되지 않았죠. 그 물론 이제 국민의힘이 반대해서 그랬던 것이고 노무현 대통령 때도 있었군요. 아, 네. 그렇죠. 2007년에 네. 만약에 여야가 합의하면은 내 임기 줄여도 좋다 이렇게까지도 말씀하셨는데 쌩까세요 야당에서 그저 괜히 또 당신 잔머리 쓰는 거 아니냐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밑도 끝도 없이 반대를 하는 바람에 잘 실현이 되지 않아서 개헌에 대한 약속은 좀 사실 언론이 주목을 안 하는 면도 있을 거예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이에 깔려 있는 거지. 이재명이 뭔가 제안을 해가지고 국면을 이재명이 주도해 나가는 게 너무 싫은 거야.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규령 부센터장이 앵커로 있었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저널리즘적으로 굉장히 교과서예요. 그렇죠. 정말 꼭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짚어야 될 내용들을 보도하는데 그런 TV 뉴스가 사실은 뉴스가 있는 저녁뿐이었다고. 그러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은 다른 언론과 너무 차별화되고 독보적이다 보니까 그냥 좌편향이 돼버리는 거야. 밑도 끝도 없이 좌편향이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참 이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다 옷 벗은 나라에서 옷 입은 사람은 바보가 되잖아요. 그때도 회의에서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이걸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는데 왜 뉴스에는 안 나왔지? 라고 하니까 그런 아이템들을 많이 선정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치. 이게 시사를 다루는 패널 진행자, 제작진한테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문제인데요. 다른 어떤 시사 프로나 뉴스 프로그램과 비교를 많이 하잖아요. 어떤 걸 다루고 있나 이런 거한테. 근데 그쪽에서 안 다루는 거를 그렇지. 이쪽에서 다루려고 하잖아요. 음. 엄청난 부담을 느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걸 뚫고 이제 방송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뉴스가 있는 저녁은 아마 누구보다도 잘 아실 거지만 내부적인 어떤 그런 프레셔는 물론이고 외부적인 이런 게 엄청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쉽지 않거든요, 그게 진짜. 그러니까 우리 맞습니다. 안희경 앵커 혼내주겠다고 오는 인간들도 보세요. 그게 할 짓입니까, 그게? 정치를 한다는 사람이? 아니, 언론인을 특정해가지고, 만약에 뒤집어가지고, 또 보수 매체 언론인을 지목해가지고, 지명해가지고, 아무개 앵커, 너 아무개 정당 선거운동 하지 마 하면서, 민주당 인사들이 찾아간다고 쳐봅시다. 어떻게 될까요? 뭐, 새까맣게 그냥 비난을 받을 거예요, 아마. 대서특필 됐겠죠. 그렇죠. 신문에 실리면서 앵커를 겁박했다느니, 언론인을 겁박했다느니, 이딴 소리 할 거야, 틀림없이. 이게 그러니까 완전히 기울어진 운동장 정도가 아니라 눈깔이 뒤집힌 언론인들이 너무나 많다. 그래서 가장 안타까운 그 현실, 이 현실의 배경에는 독자가 떠난 언론이기 때문이다. 그렇잖아요. 신문도 지금 보면은 제가 전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우리 신문들 지금 현재 신문 같은 경우에는 네. 어떻게 이게 수익 분포가 되느냐. 광고 60, 협찬 20, 인터넷 포털을 통한 수익 10, 이것만 해도 90이야. 그러니까 구독료 같은 구독자가 기여하는 바는 10%. 그러니까 구독자 눈치는 10%만 보면 돼. 쉽게 얘기해서. 근데 방송은 어떻습니까? 광고가 대부분이야. 그렇죠. YTN이 예를 들어서 무슨 시청자들한테 시청료를 받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또 시청료도 준조세에 해당하기 때문에 안 내면 그게 또 나름대로 뜯어낼 수 있는 뭔가가 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KBS가 좋아가지고 KBS에 수신료를 내는 게 아니라 강제로 내야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KBS 종사자들이 아이고 이 수신료를 내주시는 우리 국민들에게 우리가 잘해야지. 그건 말뿐일 뿐이지. 그렇잖아요? 그리고 진짜 요즘 들어서 좀 이게 우려스럽다라고 느끼는 게 기본적으로 한국의 뉴스는 천편일률적일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출입처가 대부분 비슷하게 돌아가잖아요. 그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아까 지금 김용민 PD가 얘기했던 광고에 의해서 굉장히 한국 언론들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것 역시 이제 천편일률적인데 저는 그나마 뭐 라디오 시사 프로라든가 이게 TV 시사 프로그램 이게 방송의 영역에서는 그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다고 생각을 해왔거든요. 근데 제가 최근 한 2, 3년 동안 방송 여기저기 출연하면서 느낀 거는 이게 여기도 독자적인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게 정말 좀 중요한 문제다라고 해서 뭐 인터뷰를 찾는다든가 이런 어떤 비율이 현저히 떨어지고요. 이게 다른 비교해가지고 비슷한 걸 자꾸 찾아가다 보니까 거의 똑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게 튀는 방송들이 몇몇 있어요. 근데 그게 사실 제 관점에서는 튀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너무 튀다 보니까 그렇죠. 거기 진행자하고 제작진들이 너무 압박을 받는 거야. 안타깝더라고 이게 보니까. 이게 다들 뭐 다른 분위기니까 자기만 혼자 다른 거 해도 괜히 또 누가 아무도 뭐라고 안 해도 그렇죠. 스스로 그게 위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한겨레 김환 기자 얘기 하나 더 할까요? 네. 이 한겨레 거는 어떻게 매듭이 지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이번 주가 쭉 진행이 될 것 같은데 삼부토건 회장 일가가 윤석열 그 후보 검사 시절 때 수사 무마를 위해 청탁한 증언이 나왔다. 이런 어떤 내용의 기사를 한겨레 탐사팀의 김한 기자가 이제 취재를 했고 그리고 그게 출고하기로 돼 있었고 지면 배정도 다 돼 있었어요. 근데 그게 이제 갑자기 나가기 어렵다라고 데스크 차원에서 결정이 내려졌고 거기에 대해서 김한 기자가 일단 그 의견은 존중을 하지만 그래도 한겨레 전체 구성원들에게 판단을 받아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사내 게시판에 그 기사와 함께 자기의 긴 글을 올립니다. 네. 뭐 이미 이 내용은 충분히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에 이제 보도도 됐고 여기에 대한 한겨레 데스크 편집국장의 판단은 삼부토건 일가의 목소리가 담긴 녹취이긴 하지만 진술이 불명확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기사가 안 나가는 게 한 원인이 됐다. 그리고 발언을 두고 이 청탁의 증거라고 보는 것은 팩트의 영역이라기보다는 해석의 영역이다. 그래서 본인이 봤을 때는 의구심이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입장문을 공개적으로 일단 밝혔습니다. 저는 약간 이해가 안 가는 게
이게 기본적으로 기사화되는 지면에 배치되는 과정은 기자 발제를 하잖아요. 발제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알아보라고 이제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어떤 초안이 나와요. 초안이 되면은 그걸 보고 이 초안대로 갈 건지 아니면 약간 보강을 해서 갈 건지 그게 결정이 되거든요. 근데 한겨레 이 기사 같은 경우에는 초안이 작성이 됐고 네. 그 초안에 대해서 이거는 약간의 보완 취재가 필요하다라는 지시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보완 취재를 했어요. 탐사팀에서. 그래서 보완 취재를 해서 초안보다는 조금 진전이 된 기사가 나와서 그 진전된 기사를 바탕으로 지면 게재가 1면 5면에 간다라고 결정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냥 가요. 이거는 1면 5면에 이 기사가 나가기로 결정이 됐다라고 하는 거는 데스크 차원에서 이거는 가도 된다라는 오케이 결정이 내려졌다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김한 기자가 그 글에 따르면 그 결정이 내려지고 난 뒤에 계속 이제 지면 제작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갑자기 기사 보류가 결정이 된 겁니다. 이거는 저는 뭐 한겨레 편집국장도 해명글을 올렸고 한겨레 차원에서 여러 가지 뭐 공식적으로 입장을 내기도 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 이거는 편집국 차원이 아니라 경영진 차원에서 개입이 된 것이고 보류 결정이 내려진 거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됩니다. 편집위원회 차원에서 이 보류 결정이 내려졌다라고 하지만 정영진은 왜 그렇게 생각을 했을까? 제 개인적인 해석은요. 이게 뭐 특정 기자 이름은 얘기는 안 하겠지만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한겨레 정정보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일면에. 그렇지, 옛날에 있었어. 성접대와 관련한 윤중천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윤석열 별장 접대 보도가 부정확했다라고 일면에 사과문을 게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트라우마가 강하게 작용한 게 뭐 아닌가 어마어마했지 그때. 저는 이 보도와 관련해서는 뭐 찬반 논란이 있을 수 있긴 합니다만 그리고 100번을 양보해서 한겨레가 정정보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정정보도는 1면에 게재가 됐고 2면으로까지 넘겨져서 왜 한겨레가 이런 정정보도를 하게 됐는가를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게 뉴욕타임즈라든가 워싱턴포스트나 정정보도의 선진 언론에서 보여준 그런 어떤 전형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그 한겨레가 그 이후에 정정보도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전형 외에 또 다른 어떤 사례를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윤석열 후보 건으로 끝나요. 왜 그랬을까? 저는 하여튼 그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번에도 충분히 1면 5면에까지 기사가 지면에 게재하기로 된 상태였다면 저는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이걸 번복을 했거든요. 저도 편집국장 해봤잖아요. 이걸 국장 차원에서 오케이가 된 사안인데 이걸 번복을 했을 정도면은 그 윗선이 개입이 됐다는 거죠. 저는 그치. 그렇게밖에 해석이 안 됩니다. 예. 네. 그러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네. 아니 그 편집과 경영은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인데 네. 경영 차원에서 그런 뭐 오다가 떨어졌다면은 그거는 잘못한 거죠. 근데 참 저는 좀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은 이걸 두고 또 뭐 얘기가 나옵니다. 뭐 사내의 어떤 정치 논리가 개입됐다 뭐 그러는데 뭐 그건 다 떠나서 네. 기자가 취재를 마쳐서 편집국의 국장의 승인을 받고 보도를 내려는 거를 못하게 막았다. 그래서 결국 그 기사가 나오지 못했다. 그렇다면은 그거는 시사저널 사태하고 뭐가 다르죠? 시사저널 사태하고 뭐 다른 걸 모르겠어요. 그리고 다른 걸 다 떠나서 예. 제가 가장 이해가 안 됐던 부분은 워딩에 기반했기 때문에 기사가 나갈 수 없다라는 얘기도 하나 아니 있었거든요. 우리 저 종편만 보더라도 7급 공무원인가? 그 사람 말만 갖고 그냥 뭐 기사를 네. 열심히 써대도만. 근데 그 워딩도요. 나름대로 이게 등급이 있잖아요. 레벨이 그렇지. 있잖아요. 근데 네. 제가 봤을 때 김한 기자가 쓴 글에 따르면은 조남욱 회장의 아들 조시현 씨의 사업 파트너가 조시현 씨하고 다룬 대화록이거든요. 그렇지. 아, 거기 이제 조남욱 아들 아니야. 아들이에요. 또 그러니까 저기 후계자고. 네, 이거만큼 확실한 워딩은 없어요. 그러면 당연히 가야 되는 거고 만약에 이 워딩이 불충분하기 때문에 기사화할 수 없다라고 한다면은 앞으로 기사화할 수 있는 거 대한민국에서 얼마 없어요. 이거 이런 식으로 가면. 네. 왜냐하면 언론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예. 이 정도 근거 있으면 가야 되는 거죠. 당연히. 네. 몸살이는 거예요. 몸살이는 거고. 그리고 뭐 준칙 타령하는데 준칙에 대해서는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이 준칙이란 게 뭐 중요하죠. 보도하면서 뭔가 나름대로 시스템, 내규에 의해서 기사가
검증이 돼야 한다는 거에는 뭐 누가 그걸 뭐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겠습니까? 뭐 기자가 쓴 대로 다 내보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동의하지 않습니다만, 근데 지금 이 준칙을 얘기하기에는 한겨레가 참 부끄럽습니다. 이제 이런 거예요. 중대 사안의 경우는 교차 검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만 검증한 게 아니라 다른 쪽에서도 검증해야 한다, 이런 얘기인데, 그리고 뉴스 기사에 있어서는 어떤 기자의 의견과 주관은 배제돼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차 검증, 기자 주관의 배제. 좋은데, 박원순 시장 세상 떠났을 때 지금 아직까지도 2022년 2월 21일 기준으로도 박원순 시장에게 성추행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이게 규명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법원의 판단이 한번 나왔다 그러는데, 법원의 판단은 양측을 불러가지고 어떤 경위를 듣고 판단한 게 아니라 그냥 판사가 판결문에 한 줄 쓴 거야. 어떤 뭐 자기의 주관을 담은 거죠. 그 뭐 어떤 실태 규명, 또 당사자들의 어떤 의견을 청취한 바 없이 그냥 쓴 거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결론이 하나 있었는데 뭐 성희롱이라는 결론이었어요.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유족 쪽에서는 이거는 성희롱이 없었다, 그렇기 때문에 성희롱이라고 증거를 내놔라 했더니 안 내놨다가 법원에 의해서 결국 내놓게 됐어요. 아직 내놓기 전이고, 검찰 결론은 그냥 덮었어요. 거기는 뭐 이렇다 할 구체적인 근거를 찾지 못하고 그냥 무혐의로 끝났어요. 종결됐어요. 자, 그렇다면은 결국 한 사람의 인간의 어떤 살아온 삶이 통째로 부정되는 성범죄 여부는 아직 지금 검증 단계인데, 한겨레는 어땠습니까? 박원순 시장 돌아가던 2020년 7월 10일 그날 아예 그냥 단정해버렸어. 성범죄가 있었다고. 그러더니 성범죄 피해자에 대한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달라고 한겨레 젠더데스크가 그렇게 트위터에 올렸고, 또 지면에 실었습니다. 아니 뭐 저는 박 시장이 뭐 저기 성범죄를 안 저질렀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알 수 없지 그거야. 결론이 난 다음에 그 다음에 판단을 내도 늦지 않다는 건데, 아예 한겨레는 결론을 내려고 박원순은 성범죄를 저질렀다가 들킬 것 같으니까 저렇게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라고 결론을 내려고 애를 썼습니다. 여기서는 왜 한겨레 준칙이 발동되지 않습니까? 한겨레는 이미 그보다 앞서서 준칙을 만들어가지고 교차검증, 또 기자의 주관을 배제하라, 이런 원칙을 나름대로 세워놨단 말이에요. 그 원칙은 왜 이런 젠더 문제에 있어서는 적용이 안 되냐 이거야. 근데 이거 이번에 한겨레에서는 준칙의 문제 절대 아니에요. 아니 5시 이후에 내일 일면하고 오면에 기사가 나가기로 돼 있었고, 전날 5시 이후 1판 지면이 제작이 완료돼 가던 상황이었어요. 그때 갑자기 스톱한 거예요. 이게 무슨 준칙의 문제야. 이거는 갑자기 오케이 나서 지면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인데 갑자기 스톱 이렇게 한 거거든요. 이거는 뭔가 제3자가 개입을 했다는 거죠. 중간에 추가 취재가 필요하다고 데스크가 지시를 했나요? 그래서 추가 취재를 거쳐서 기사화 1차 보완을 했어요. 네, 기사화해도 되겠다라는 판단을 내린 상태였다고 그렇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뭐랄까, 그러니까 저는 뭐 한겨레 얘기가 원칙적으로 보면 맞죠. 그러니까 한 명이 얘기만 듣고 기사를 낼 수는 없는 거고, 이 교차 검증은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런데 좀 뭐랄까, 보통 이런 경우에 그러니까 기자에게 지시를 하는 것은 기사를 뺀다가 아니라 이제 그 보강 취재를 지시를 그렇죠. 하곤 하거든요.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만약에 좀 부족한 면이 있으면 이제 보강 취재를 해라라는 게 이제 게이트키핑이고, 게이트키핑은 이제 반드시 해야 되는 과정이긴 한데, 그런데 게이트키핑이 한 번 있었고 그 결과물이 이제 일면과 오면으로 나오기로 했는데, 요게 이제 갑자기 빠진 거잖아요. 네. 요거는 좀 과정이 납득하기가 좀 어렵다. 그 뒤에 그러니까 한겨레가 해명을 한 게 좀 네.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김한 기자도 그 설명을 좀 납득하기 어렵다. 그리고 만약에 여기 이제 당시에 이제 김한 기자가 주장한 대로 시점 얘기를 했다거나, 데스크에서 현재 시점 얘기를 했다거나, 또 이제 사안의 민감성 얘기를 했다거나, 혹은 이제 보도의 실익을 얘기했다라면은 그거는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렇죠. 저는 좀 뭐랄까, 아까도 이제 동기 선배가 얘기하셨지만 일종의 그 이른바 이제 그 성상납 의혹, 그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성상납 의혹 관련된 뭐 문제가 있었고, 그 이후에 윤석열 후보가 한겨레와 인터뷰도 안 하거든요. 뭐 워딩도 잘 안 나오는 것 같고, 인터뷰도 안 하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번에 그 윤석열 후보가 이제 방송, 대선 개표 방송을 하면은 온갖 그래픽 다 들어가잖아요. 막 네. 막 뛰고 막 난리 나잖아요. 근데 그것도 지상판 안 하는 윤석열 네. 후보가 SBS, TV조선, 채널A 여기만 찍었어요.
크로마키 물론, 네. 촬영. 네. 나머지 이제 KBS, MBC, YTN, JTBC 다 찍었습니다. 물론 이제 뭐 나중에 임박하면 해주겠죠. 근데 이런 윤석열 후보의 행동, 이것이 지금 언론사에게 굉장히 큰 사인으로 다가가고 있고, 그렇지. 혹시 언론사가 여기에 부담을 느낀 게 아닌가? 그렇다면 윤석열 후보도 그 언론 간에 굉장한 문제가 있는 거고, 그렇지. 언론도 자격이 없다. 여기에 부담을 네. 느낀다면. 파산 멘트가 나온 뒤였어요. 보니까. 아, 참 이게 한겨레가 지금 이러니 네. 제가 봤을 때 이거는 진짜 심각한 경향도 지금 네, 심각한 상황. 조용히 넘어가자 이번 대선은 그런 쪼래요 지금. 아이고 얼마나 이런 환경 속에서 힘드세요. 힘들죠. 뭐 내부에서도 논평도 브리핑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보도를 안 해줘 언론에서, 네, 보도를. 네. 언론에서 적극적으로 해주지 않으니까 뭐 어떤 의혹이 제기됐을 때 거기에 대해서 반박이나 해명 같은 걸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언론이 그것만 빼고 일단 맞아요. 의혹 뭐는 제기를 의혹 하고 제기를 있으니까. 한단 말이죠. 그리고 또 예컨대 대장동 그분 이재명 후보가 아닌 걸로 드러났어요. 그런데 여야 공방으로 만들어버려 그걸 말아가지고 이쪽에서 막 입장 얘기하면 저쪽에서는 아니다 민주당의 주장은 사실 무근이다 이러고 말아버리고 그러니까 아 얘네들이 지금 공방을 벌이고 있구나. 대장동 그분이 이재명이 아닌 걸로 드러났는데 시청자들이 알 길이 없는 거야. 그냥 여야 공방에 이렇게 완전히 말아버려가지고 아이고 차라리 여야 공방으로 말아버리면 그나마 또 양반이죠. 그치 아예 보도를 안 하는 안 경우가 많아. 쓰는 보도를 아예 안 하거나. 그래서 네. 내가 저 언론개혁 방안으로 제시한 게 있습니다. 각 정당마다 뉴스 채널을 허가하자. 논평이나 성명을 국민들이 다이렉트로 직접 접하게 누구 거쳐서 편집돼서 요약돼서 나가는 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깔끔합니다. 그럼 이제 김용민이도 출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출연의 기회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 손에 자기 인간의 이익과 욕망이만 부딪히는데. 자, 그래요. 오늘 저 양재원 씨라고 이분이 국무총리 비서실 민정실 정책민원팀장으로 근무한 분인데 아마 그 정운현 씨하고 같이 일했던 것 같아요. 국무총리 비서실장을 했던 정운현 씨 아닙니까? 네. 정운현이 이렇게 저쪽으로 간다고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썼느냐. 지금은 이소영 의원실 보좌관으로 있는데 본인의 선택은 본인의 인생과 역사에 돌이켜 부끄러우실 일이니 언급할 재간이 없습니다. 그러나 조건 없이 경선을 했다는 둥 순수하고 선량한 척하는 꼴은 인내하기 어렵습니다. 여기저기 기웃대며 캠프에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했던 노력들을 설마 아무도 모를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차지한 자리에서 당내 경선을 회복 불가의 네거티브로 망가뜨리며 얻으려 한 것은 무엇이었나요? 이제 본인의 또 다른 목적을 위해 가는 길에 리영희 선생을 들먹이는 말씀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친일 연구가로서 변절도 입에 올리시는 일도 없길 바랍니다. 후배들에게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아이고 참 인생을 완전히 그냥 통째로 부정하셨구만. 참. 한마디로 이렇게 늙지 말자. 네, 이렇게 늙지 말자라는 네. 교훈을 얻게 됩니다. 정운현 씨한테. 정운현 씨 어때요? 아 이런 소리 듣고 싶었습니까? 나이 처먹고? 아이고 진짜 이게 60 넘은 지 얼마 안 된 양반이 말이야. 아유 정말 참 이렇게까지 사람이 망가지는 것도 한때 그래도 선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의 마음에 피멍을 들게 만드는 아이고 참 저도 배웠습니다. 배웠어요. 네, 이런 정치인은 되지 말아요. 그렇지. 또 이렇게 늙지 말자. 네. 이렇게 늙지 말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자, 정운현 씨에게 줄 잘못 썼다라는 교훈을 줘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이재명 후보가 당선돼야 하고 이를 위해서 여러분 적극적으로 뜻을 모아주시면 네. 감사하겠습니다. 의리가 있어야죠. 네, 의리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신념과 소신이 그렇죠. 또 자기 삶에 대한 애착이 있어야지 내 인생이 통째로 부정당하는 이런 꼬라지를 그렇게 원했습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언제 한번 길 가다 만났으면 좋겠어 내가. 뭘 어떻게 내가 하시려고요? 욕을 한 200가지 하는데 그중에 된 놈으로 한 50개를 다다다다다다. 네, 욕 아주 잘합니다 제가. 들려주고 싶습니다. 네. 예. 그 마치 좀 만나는 것보다는 김윤 PD의 페이스북을 꼭 보라고. 네, 그렇습니다. 욕은 거기 찾지게 나오죠. 그렇습니다. 저는 아시잖아요. 저한테 밑보이면은 20년이 넘도록 씹히는. 내가 예전에 20년 전에 그만둔 직장 그 사장을 아직도 씹고 다닙니다. 네. 네. 그래서 그 사람이 그렇게 싫어해요. 자기한테 뭐 잘못된 일이 발생하면 다 내가 뭐 한 건 줄 알아. 네.
아닙니다. 김장환 목사님. 아니에요. 네. 그 전두환하고 샥스피 먹었을 때 12, 40년 되던 날 그렇게 거기 계신. 아니 거기 이제 누가 촬영하러 갔지 이만솔 정의당 네, 네. 때 당시. 나 그분하고 몰라요. 아는 관계가 아니야. 그 양반이 촬영했는데 김용민이가 시켜서 가져왔어. 김 목사님, 네 그런 사람 아닙니다. 네. 하여간 참 빌런이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승리하는 길은 우리 멘탈 관리 잘 하면서 그러면서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내가 이득을 좀 덜 보더라도 반듯한 길을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 길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기령 부센터장님, 우리 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십니까? 이게 토론 전에 방송되죠? 그렇죠. 이제 네. 잠시 후에 토론이 시작됩니다. 네, 네. 김용민 TV 보시고 토론 보시고요. 토론 끝나면 저희가 이재명 TV에서 또 토론 리뷰 분석 방송하니까요. 또 그 채널로 넘어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재명 TV입니다. 네. 이재명 TV. 아이고, 박기영 TV 어떡하나? 박시호 TV도 틀어놓고 그거는 음소거를 해놓으시면 네네. 되겠습니다. 예. 그래요. 하여간 여러분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JMT 재명투데이 네. 이재명 TV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우리 안귀령 센터장께서 진행하시고 여러분 많이 시청 바라겠습니다. 자, 두 분 고생하셨고. 네, 고생하셨습니다. 그러지만 뭐 굳이 들을 필요가 없겠죠? 뭐 소개 멘트도 안 했는데. 자, 시작한다고 말도 안 해놓고 클로징을 뭘 한다고. 자, 그래요. 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